새해엔 쿠스쿠스. 조예은. 유리야, 학교 그만뒀다는 게 무슨 소리야? 길게 단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말풍선 옆에 숫자는 1시간 전을 가리켰다. 본가에서 20평짜리 원룸까지는 1시간 반가량이 걸린다. 내가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다. 엄마가 멋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번호키를 바꾼 후에는 냉동만두를 돌려 배를 채웠다. 오랫동안 보일러를 떼지 않은 탓에 바닥이 얼음장 같았다. 엄마가 집에 들어온다면 분명 감기 걸린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일이 없다. 엄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 전기장판을 켰다. 그리고 헤드셋을 쓴 채 다시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썼다. 전기장판 덕에 이불 안쪽이 금세 따뜻해졌다. 막 자고 일어난 탓에 다시 잠이 오지는 않으니 오롯이 버텨야 했다. 버텨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저 문을 열어 다시 엄마를 받아들이고 나면 나는 또 질 테니까. 엄마의 눈물과 비교와 한탄과 후회에 또 지고 말 테니까. 이건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자 나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였다. 어쩌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했다. 플레이리스트를 고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더니 그새 추가로 도착한 메시지들이 알림창에 주르륵 떴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렇지? 왜 메시지를 안 봐? 무슨 일 생긴 거야? 걱정되니까 답 좀 하렴. 지금 가고 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엄마는 메시지도 엄마같이 보낸다. 애정과 우려가 듬뿍 묻어나는 문장에 눈물이 고이기도 숨이 막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울 때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알림창을 껐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난다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헬스장에서 듣기 좋은 노래, 고막주의 플레이리스트를 재생시키고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꽝꽝 시끄러운 음악이 고막을 뚫고 머리통을 사방에서 두드려댔지만 헤드셋은 귀에 쿠션을 가져다 댄 것처럼 편안했다. 꼭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가 두드리는 문소리는 비트에 묻히지 않고 심장을 타격했다. 볼륨을 좀 더 높였다. 이번에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한 뒤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며 문 좀 열어달라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냥 가, 엄마. 제발 그냥 가.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계속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나는 계속 거절했다. 엄마가 전화를 걸 때마다 음악이 끊겼지만 차단은 할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차단하고 싶은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감을 희석시킬 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불 속에서 깜빡 잠들었던 것 같다. 눈을 떴더니 창밖이 까맸다. 요즘 들어 잠을 깊게 많이 잔다. 학교에서 일할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호사다. 마치 그때 놓친 잠들을 몰아자는 것 같다. 헤드셋을 벗고 일어서서 현관문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더 이상 엄마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아직 엄마 차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엄마는 문 밖에서 잠들었을까? 나처럼?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열쇠 기사를 불러 번호키를 통째로 뜯어내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작은 엽서 한 장을 꺼내 적었다. 오래전에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사온 엽서였다. 학교에는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도 당분간 나 찾아오지 마. 당분간이라는 말을 쓰고서 한참을 고민했다. 새해 첫날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이미 당분간은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임펜으로 쓴 탓에 글자를 지우려면 새 엽서를 꺼내야 했으므로 나는 당분간이라고 써진 엽서를 집어 그대로 문틈 사이로 내보냈다. 문 너머에서 엄마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온 건 10분가량이 지나서였다. 너 엄마가 네 편 안 들어줘서 그래? 그리고 종이를 있는 힘껏 찢는 소리가 났다. 대화하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 말 안 듣잖아. 그래서 반항하는 거니? 중학생도 아니고 30 다 된 애가 왜 그래? 지금도 그렇잖아. 엄마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 넌 꼭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속이 편하지. 너만 맞고 엄마는 다 틀리고 나만 나쁜 년이지. 나도 그런 거 젊었을 때 안 겪어봤는 줄 알아? 다 그렇게 살아. 나도 버틴 걸 네가 못 버틸 이유가 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 말 들어서 실패한 적 없잖아. 아니면 너 설마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니? 더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주먹을 들어 현관을 세게 내리쳤다. 꽤나 큰 소리에 놀란 듯 문 밖에 엄마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현관을 쳤다. 계속 두드렸다. 쾅, 쾅, 쾅. 엄마가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연이은 소음에 다른 집 사람들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며 짜증을 냈다. 엄마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서 그제야 건물을 나갔다. 엄마가 차에 오르고 흰색 소나타가 원룸촌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야 마음 편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문을 열었더니 잘게 찢긴 엽서가 보였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간신히 봉해놓은 마음의 뚜껑이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처럼 달그락거렸다. 엄마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 모습이 엄마가 살아온 삶 자체일 테니까. 하지만 엄마와 나는 다르다. 나는 엄마의 삶을 살아본 적 없다. 엄마 역시 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 그 당연한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누구 하나 들르는 이 없는 원룸에서 홀로 순간과 감정을 곱씹다 보면 늘 같은 물음을 마주했다. 나는 왜 나를 괴롭게 한 그들보다도 엄마가 더 원망스러운 걸까? 나는 왜 엄마를 쉽게 용서할 수 없나? 그리고 문득 깨닫는 것이다. 애정과 배신감은 정비례한다는 걸. 또한 아직도 나는 엄마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해. 언젠가 연호 언니가 잔뜩 취해 중얼거린 말이 뇌리를 스쳤다. 언니가 사라지기 2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복수, 누구를 향한 복수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엄마가 말했지.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 맞다. 난 일부러 이러는 거다. 이건 엄마를 상처 입힌다는 점에서 복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단지 이해받고 싶을 뿐이다. 창밖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흐렸다. 내가 싫어하는 날씨다. 텔레비전을 켜고 인스턴트 죽을 데워 소파에 앉았다. 휴대전화 액정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나는 모로코에 있어. 프로필에는 아무 사진도 없이 점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오래전에 연이 끊긴 유학간 지인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알림을 지웠다. 메시지 창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파는 전복죽에서는 비린 참기름 맛이 났다. 오늘은 직장이었던 사립학교를 그만둔 지 57일이 되는 날이고 연우 언니가 사라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새해가 되기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인스턴트 전복죽을 먹으며 나는 수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다. 오늘처럼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다. 해장을 죽으로 하던 사람이 있었지. 연우 언니는 들이부은 술을 그대로 쏟아내면서 말했다. 유리야, 나는 늘 복수하는 상상을 해. 그리고 내 생각에 너랑 나는 닮았어. 연우 언니는 작은 고모의 딸이었다. 나와는 1살 터울. 어렸을 때 우리는 제법 친했던 걸로 기억한다. 부모님에게 일이 생기면 언니네 집에서 신세를 지곤 했었다. 함께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차릉놀이를 하다 한 학년 위인 언니의 친구들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으며 잠들었다. 고모네 집은 언니의 공부를 핑계로 유성방송을 끊어놓은 탓에 공중파 방송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늦은 시간에 하는 건 대부분 각종 교양 다큐들이었다. 그중 우리가 좋아하는 건 세계 방방곡곡의 풍경을 보여주는 여행 다큐였다. 우리는 밤마다 사막에도 갔고 심해에도 갔다. 프랑스 미술관에서 달리의 그림을 보고 미국의 햄버거를 맛보았다가 말레이시아의 리조트에서 잠들었다. 고모네와 우리 집이 멀어지기 시작한 건 내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었다. 보험사에 다니던 고모부가 실적을 위해 아빠에게 효율이 좋지 않은 보험을 들어주길 강요했다. 고모부는 원래부터 허세가 심했고 뭐든지 우기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언니의 집에 묵을 때 고모와 고모부가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번 싸우면 일주일 이상 냉기가 맴도는 우리 집과 달리 고모네는 다음날 아침이면 애초에 싸움이라고는 한 적 없었던 것처럼 굴었고 언니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게 늘 신기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언니의 의연함을 배우고 싶다고도 생각했다. 고작 1살 차이였지만 당시 나에겐 고모나 고모부보다도 언니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고모와 고모부가 번갈아 보험을 강요한 탓에 아빠를 대신해 크게 싸운 건 엄마였다. 이후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고모는 대놓고 엄마의 신경을 긁는 말을 해댔고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던 엄마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둘의 다툼은 금세 가족과 가족의 다툼으로 번졌다. 고모부가 아빠에게 막말을 던졌고 아빠는 그동안 빌려준 금액을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사이 나와 연우 언니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나면 저번에 본 다큐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라냐가 사실은 엄청 겁이 많은 물고기라는 이야기. 아나콘다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바로 삼킨다는 사실. 시체 썩는 냄새를 낸다는 식물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들을. 엄마가 우리의 은신처였던 이불을 걷어내고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집에 가야 하니 옷 챙겨 입으라며 나를 끌어내기 전까지. 최악의 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후로 내가 고모네 집에 가는 일은 없었다. 다니던 초등학교가 달랐던 탓에 언니를 만나기도 힘들었다. 단지 그렇게 된 것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으므로 여전히 두 가족은 꽤 자주 마주쳤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서로의 집에 맡기지도 않았다. 친인척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다툼이었지만 그것이 첫 균열이 되어 엄마와 고모 사이에 어떤 경쟁에 불을 지폈다는 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를 되돌아본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엄마는 고모를 원수처럼 싫어했다. 당시 다툼 말고도 어른들 사이에 얽힌 여러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나는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아예 연을 끊다시피 지내던 연우 언니와 나는 내가 고학년이 되고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2다리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작은 도시의 작은 동네였으므로
완전히 서로를 모른 척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연우 언니를 향한 내 감정은 전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다. 언니는 배치고사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로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언니가 대표로 단상에 오른 입학식 날 고모는 비싼 양식을 사겠다며 우리 가족을 초대했다. 엄마는 언니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캐물었고 고모부는 나 역시 잘할 것이라며 멋대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포크로 파스타에 홍합살을 바르며 말했다. 연우 얘가 원래 참 야무졌잖아요. 유리랑 같이 피아노 학원 다닐 때도 유리는 체르니도 못 쳤는데 연우는 합동 연주회까지 나가고 걔는 어쩜 그렇게 못하는 게 없을까. 그때 참 피아노 학원에 돈 엄청 썼어요. 지금 보니까 돈만 아까운 거 있죠. 애들 크니까 전공시킬 거 아니면 쓸모도 없더라고요. 아마 9살 때였을 것이다. 동네에 새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상가층 대부분을 각종 학원들이 꿰찼다. 학부모들 사이에 유행처럼 도는 학원 리스트가 있었다. 그중 서울의 유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와 프랑스 음악단에서 활동하던 피아니스트가 고향에 내려와 차렸다는 피아노 학원은 한 타임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닐 만큼 인기가 만발이었고 원장 상담이라도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잡아야 하는 곳이었다. 교육열에 불타오르던 엄마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를 학원에 등록시켰다. 나는 피아노는커녕 악기에 그 어떤 관심도 없는 아이였다. 한 달쯤 다녔을까. 하루는 집에 왔더니 엄마가 막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학원은 어때? 다닐만해? 나는 다니기 싫다고 답했다. 이유는 수도 없었다. 도에서 도까지 닿지 않은 손을 있는 힘껏 찢어 벌리는 것도, 독방 같은 곳에서 암호 같은 음표를 보는 것도, 무엇보다 회초리를 든 학원 원장과 독방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싫다고. 엄마는 틈만 나면 피아노 학원에 가져다 바치는 금액을 읊으며 돈 아깝지 않게 네가 잘해야 한다고 말했으므로 어차피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도 않고 흥미조차 없다면 그 돈을 아끼는 게 엄마의 재정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논술학원 등을 유행처럼 돌리던 시기였다. 그건 내가 엄마에게 처음 건넨 거부의 표현이자 나름대로 논리를 두고 계산하여 도출한 결론이었다. 엄마의 입에서 튀어나온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끈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네 나이면 체르니도 떼고 합동 연주회 같은 것도 하던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것이다. 엄마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던 나는 반문했다. 집에 돈 없다면서. 나 학원 끊으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다. 피아노 학원 보낼 돈도 없는 줄 아냐며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네 태도가 문제라고.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는 지금 그만두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까지 학원에 들인 돈은 뭐가 돼?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땅바닥에 버리겠다는 것밖에 더 되니? 그런데 난 피아노에 투자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학원에 다니라고 한 건 엄마랑 아빠잖아. 억울했다. 그 순간 나는 수확하기도 전에 썩어버린 농작물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자 언니는 내 그릇 위에 자기 몫의 튀김을 올려주었다. 그날 언니가 통화한 사람이 고모였다는 건 다음날 학원에서 만난 연우 언니를 통해 알았다. 언니가 같은 학원의 고급반이었다는 것과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작은 연주회를 연다는 사실도. 물론 모두 한참도 더 전의 일이었다. 나는 결국 피아노 학원을 자주 빼먹었고 연습실에서 몰래 과자를 먹은 걸 원장에게 들켜 잔뜩 혼이 난 뒤에야 피아노를 그만둘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언니는 3번의 연주회를 가졌다. 나는 튀김을 다시 언니의 그릇으로 되돌려 주었다. 고모네와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배치고사 그거 대학 갈 때 아무 필요도 없는 점수라는 말을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주문은 저학년 때 보낸 무수한 학원에 쏟은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중학생 내신 전문 학원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건지, 피아노 학원에 들인 돈을 모았으면 가게도 차렸겠다는 말로 이어졌다. 나는 창밖에 얼굴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기 싫다고 했었잖아. 네가 언제? 그런 적 없어. 학원 돈 네가 다니고 싶다고 떼서서 보낸 거잖아. 그런 적 없다. 나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너무도 쉽게 내 탓을 하는 태도가 당황스러웠다. 아니야. 분명히 다니기 싫다고 말했어. 화내면서 계속 다니라고 한 건 엄마잖아.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럼 네가 제대로 말하지 않았나 보지. 네가 연우처럼 딱 부러지게 말했으면 내가 기억을 못하겠니? 학원 보내달래서 보냈더니 농땡이나 피우고 말이야. 돈 귀한 줄을 몰라. 내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자 엄마는 뒤늦게 화제를 돌렸다.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화를 내면 어설픈 칭찬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절대 자신이 틀렸다는 걸,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아빠나 다른 어른들과 대화할 땐 그러지 않으면서 나랑 대화할 때는 유독 그랬다. 그날 밤에 나는 크게 체했고 고모가 사준 비싼 음식을 전부 토해냈다. 며칠을 앓다 눈 떴을 때 엄마는 누워있는 나에게 새 학원의 팸플릿을 가져와 들이밀었다. 다음 달부터 다니기로 했어. 요즘 다들 선행학습 한다더라. 연우 다니는 곳이래. 너도 좋지? 학교를 그만두기 전이었다. 한 번도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자본 지가 너무나 까마득해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 나 중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한영학원 있잖아. 기억나? 기억하지. 연우랑 같이 다녔잖아. 네가 다니고 싶다고 떼써서. 나 거기 다니기 싫었어. 거기 원장이 나 싫어해서 맨날 때렸어. 넌 맨날 다 다니기 싫다고 하잖아. 방금은 내가 다니고 싶다고 했다며. 그게 지금 중요하니?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일을 가지고는. 엄마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을 돌렸다. 나는 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보다 오늘 네 고모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단다. 연우 걔 웨딩 사진 찍으러 갔다가 사라져서 뭐 범죄에 휘말린 거라느니 하며 요란을 떨었었잖니? 그런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대. 오피스텔 짐 빼라고.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랬던 거야. 일부러. 보증금은 진즉 빼갔대. 짐도 노트북이나 귀중품은 없고 딱 상자에 정리가 되어 있던 걸 보면 작정하고 어디로 튄 거지. 참, 걔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니. 그렇게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더니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 신랑 쪽이 소송한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란다. 그게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지 뭐야. 혹시 넌 뭐 아는 거 있어? 연우랑 친했잖아. 연우 언니가 결혼식을 파투내고 사라졌다는 소식 뒤로 엄마는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해댔다. 내가 연우 언니와 친했나? 가끔 엄마의 말을 듣다 보면 엄마가 알고 있는 나와 실제 내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는 뭐든지 잘했다. 공부는 물론 운동도, 악기도, 그림이나 논술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 대회에 나가면 늘 상을 받아왔다. 지는 쪽은 항상 우리였다. 여기서 우리란 나와 엄마를 뜻한다. 아빠는 대부분 무관심했는데 엄마와 싸우거나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을 땐 고모네를 들먹이며 엄마를 깎아내렸고 엄마의 스트레스는 또 고스란히 나에게로 향했다. 연우 언니와 같은 학원에 다녔지만 나는 전교 1등으로 입학하지 못했다. 나는 언니에게 계속 퉁명스럽게 대했고
언니는 다른 친구들과 다니느라 더 이상 나를 챙기지 않았다. 고모는 시험 기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속을 긁었다. 고모에게 전화가 걸려온 날이면 엄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고모의 이야기를 그대로 나에게 전함과 동시에 또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마무리는 늘 같았다. 그러니까 유리 네가 엄마를 당당하게 해줘야 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계속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심해질수록 고모네와 연우 언니를 향한 미움은 커져갔다. 시험 기간이면 언니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망하길 바랐고 가끔 고모가 죽을 병에 걸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그들이 불행해지길 바라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끔찍해서 죽고 싶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금방 고등학생이 되었고 입시를 치렀다. 연우 언니는 그간 쌓아온 높은 내신과 완벽한 수능 성적으로 와이대 의예과에 붙었다. 언니가 서울에 가자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게 된 고모는 필요 없는 약속까지 만들어가며 우리 집에 쳐들어오곤 했다. 고모가 하는 이야기의 8알은 의대생 연우 언니의 학교 생활이었다. 처음 사귄 남자친구 이야기. 얼마 전에 S대 학생들과 했던 미팅에서 모두들 완벽한 연우 언니를 얼마나 탐냈는지, 성적 장학금을 타다 주겠다며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는지. 고모의 이야기 속 언니는 동화 속 공주처럼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행복하고 완벽하기만 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고모는 어떻게 언니의 일상을 저리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 대학에 적응하기 바쁜 언니가 고모에게 자잘한 일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둘 사이가 많이 살가웠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았지만 딱히 각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고모가 늘 언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해 언니는 집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한 발 뒤에 물러나 장승처럼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어쩌면 고모의 이야기 속 언니는 사실 고모가 되고 싶은 존재가 아닐까. 물론 이런 상상 역시 나의 망상에 불과하겠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면 고모는 엄마가 일부러 골라내놓은 물은 배를 포크로 찍으며 늘 이렇게 말했다. 연우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연우에게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다고. 썩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맞은편에 앉아 배를 자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대결에서 억울하게 진 선수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유독 고모와 닮아 보였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연우 언니가 사실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해 설에 언니는 고향에 오지 않았으므로 고모가 말한 이야기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학창시절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막연히 대학에 가면 이 실체 없는 고통이 끝날이라고 여겼다. 다음 해에 나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광역시의 한 사대에 진학했다. 엄마는 기뻐했고 내가 이미 교사라도 된 양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비로소 인정받은 듯한 충만감에 나 역시 들떴는데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남았으나 애써 무시했다. 무엇보다 집에서 나가 혼자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일찍이 짐을 정리해 자취방에 들어간 나는 언니가 그랬듯이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낯선 동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 늦은 시간까지 놀고 집에 돌아와서야 휴대전화에 찍힌 5통의 부재중 전화가 눈에 띄었다. 한 번은 아빠, 나머지는 엄마였다. 급한 일인가 싶어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엄마는 피곤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동안 엄마가 홀로 해낸 노동의 양을 읊더니 이내 오랜만에 만난 고모네 이야기로 넘어갔다. 연우가 이번에 장학금 탔다고 네 고모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알았다. 너도 열심히 해서 엄마 기 좀 세워줘. 장학금 받을 수 있지? 내가 아무 답도 하지 않자 엄마는 또 덧붙였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는 늘 기도해. 즐거운 설날 보내렴. 나는 또 나지막이 나도 하고 답했다. 이후로도 나는 집안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만 언니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각종 대회의 수상과 스펙, 성적으로 정의된 언니는 더 이상 나에게 하나의 얼굴로 와닿지가 않았다. 그런 연우 언니를 다시 만난 건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 친구와 함께 간 학교 근처의 칵테일 바에서다. 먼저 아는 척을 한 건 언니였다. 친구가 일하는 곳이라 여행도 할 겸 놀러 왔다는 언니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는 생판 다른 모습이었다. 순한 인상의 둥근 얼굴은 어디 가고 날카롭고 예민한 눈매가 도드라졌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게 가꾸어져 있었다. 언니는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나에게 번호를 물었고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던 나는 다소 떨떠름한 기분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언니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다. 다시 만난 언니는 꼭 고모의 이야기처럼 완벽한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나는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부족했고 나은 게 없어 보였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열등감과 질투가 고개를 들었다. 사실 그건 당시의 내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연이은 시험 실패는 사람을 작아지고 치졸하게 만든다. 합격률이 좋은 4대 영어 교육과를 졸업했지만 나는 어째선지 계속 임용고시에 낙방했다. 1차 필기를 붙는데 2년이 걸렸다. 분명 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3년 만에 간신히 붙은 2차에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업 시연 중 실수를 연발했다. 결과는 역시나 불합격이었다. 물론 이런 시험은 1차의 점수가 합격 유무를 가른다고 하니 실수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자신감의 문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잘것없어지는 나에 비해 언니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다. 고모의 말로는 졸업 후 유학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언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위기나 공경에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언니가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나에겐 어떤 기만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언니는 나의 사정 같은 걸 알 리 없었고 꽤나 집요하게 언제 만날 수 있냐며 잡고 늘어졌다.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언니를 만났다. 잘 지냈어, 유리야?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던 언니는 씩 웃으며 다행이라고 대꾸했다. 피곤해 보이는데 집에서 쉬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우리 둘이 노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렸을 땐 맨날 같이 놀았는데. 그치? 언니는 자연스럽게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 그리고 두루치기를 시켰다. 뚜껑을 돌려 여는 소리가 시원했다. 동기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된 이후로 술자리 자체가 멀어진 지 오래였기에 그 소리가 꽤 반가웠다. 집 앞 밥집 겸 맥주집에서 간단히 반주해 안부나 묻고 헤어지려던 계획은 그렇게 무산되었다. 그날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 말고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할 이유는 충분했다. 나는 연이은 임용 실패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때 안 사실이지만 언니는 대학 내 파벌과 벅찬 실무, 망한 연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뭐랬더라? 나는 피를 보는 게 무서워. 쳐다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떠올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 반 애들이 담임 몰래 공포영화를 틀어놓았는데 그걸 보고 속이 메스꺼워졌었거든. 심장이 빈맥처럼 뛰었어. 그런데 난 어쩌자고 의예과에 왔을까? 그랬던 것 같다. 언니도 나도 너무 많이 마신 날이었다.
나는 자존심을 지킨다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서 질질 짰고 영문을 모른 채 나를 위로하던 언니도 같이 울었다. 알코올과 새벽의 힘인지 함께 울면 울수록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공백이 메꿔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 달, 1년, 10년, 20년가량을 거슬러 올라간 나는 어느 찰나를 기억해냈다. 최악의 명절로 남은 설 당일, 어른들의 고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던 이불과 이불 안에서 맞잡고 있던 손을.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고서 가게를 나왔다. 새벽의 공기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웠지만 감정에 매몰된 우리를 구해주지는 못했다. 그날 나는 내 밑바닥을 까보였다. 말 그대로였다. 가게 옆 전봇대에서 구토를 하다가 넘어져 오물 위를 굴렀고 난데없이 웃다가 울다가 또 속이 울렁이면 시큼한 토사물과 함께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었던 감정의 덩어리를 토해냈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않을 사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솔직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숙취 해소제를 사서 내 자취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언니는 잔뜩 새는 발음으로 중얼거렸다. 유리야, 나는 늘 흑수한 상상을 해. 그리고 내 생각에 너는 나랑 닮았어. 그리고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착한 척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너 안 착하잖아. 난 다 알아. 어떻게 아냐고? 그야 착할 수가 없거든. 착하면 그게 호구인 거거든. 왜냐하면 외숙모랑 우리 엄마는 존나 닮았으니까. 나는 말없이 언니의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너가 나 싫어했던 거 다 알아. 얼굴이 쓰여 있었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너 존나 싫어했어. 엄마가 맨날 네 얘기하면서 너네 부모님 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진짜 같고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너네 집이 망하는 상상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난 그냥 우리 집과 너네 집을 비교하는 엄마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야. 언니의 주정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언니는 겨우 망해라였지만 나는 죽였어.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있는 언니까지 상상했는걸. 언니는 그 안에서 끔찍하게 불행했어. 다행히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 지금 속이 너무 쓰려. 편의점에서 죽 하나만 사다 주라. 같이 나눠 먹자. 자취방에 도착한 언니는 곧장 마신 걸 다 토해내더니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술주정을 계속했다. 나는 언니를 내 방에 눕혀두고 편의점에서 그렇게 언니가 노래를 부르던 인스턴트 죽을 사왔다. 그새 정신을 좀 차린 언니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조그만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떼며 정말로 노래하듯이 말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가 나 편의점 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학원 근처 편의점에 땡땡이 치는 애들이 죽치고 있어서 혹여 걔네랑 놀다 나도 놀게 될까봐. 웃기지? 걔네가 나랑 왜 놀아줘? 난 매일 배고팠어. 엄마가 해주는 건강한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편의점에서 이 죽 하나를 꼭 먹어야 배가 찼어. 이걸 그런데 아직도 먹고 있네. 언니가 죽을 한 스푼 떠 내 입에 내밀었다. 나는 그리 당기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 받아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었고 전복은 씹히지 않았지만 바다의 향이 났으며 참기름 냄새가 고소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죽을 나눠 먹으며 바랠 대로 바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곱씹었다. 그때 했던 유치한 놀이들, 문구점에서 사 먹은 불량식품과 색색의 고무차륵, 함께 봤던 만화와 교양 다큐들. 우리 엄마랑 외삼촌이 싸웠던 명절에 같이 다큐 봤던 거 기억나? 난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모로코의 사막과 새에 대한 특집 다큐였어. 거기 사람들은 쿠스쿠스라는 걸 먹는다고. 좀 더 포슬포슬한 노란 밥알처럼 생긴 음식이었는데 우린 그걸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차륵으로 만들었잖아. 당연히 먹진 못했지. 기억난다. 여태껏 어디에 꽁꽁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명히 기억났다. 붉은 찰흙으로는 그릇을 만들고 얇은 노란색 고무 찰흙을 잘게 떼서 음식을 만들었다. 결국엔 고모가 방이 지저분해졌다며 화를 냈던 것 같다. 찰흙으로 만든 쿠스쿠스는 한순간에 짓뭉개졌었지. 나는 입안에 맴도는 말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뱉었다. 그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먹으러 가자, 쿠스쿠스. 언니와 쿠스쿠스를 먹으러 가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끝내 연락이 끊겼다.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 오래도록 쌓인 목적이 모호한 감정을 풀기에 하룻밤은 너무 짧았고 그냥 그 정도 거리가 우리에게 알맞았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언니가 강남의 유명 피부과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과 고모가 교회 집사님을 통해 소개해준 사업가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다. 엄마가 손수 프로필 사진을 눌러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언니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남자였다. 나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도전한 네 번째 임용에 실패했고 1년 동안 짧은 기간제와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간신히 자취생활을 유지했다. 언니는 이미 나와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걸려온 몇 통의 전화와 메시지들을 보고도 응답하지 않았다. 답했다면 뭔가가 달라졌을까? 언니가 사라졌다는 그때 나는 엄마가 지인의 소개로 넣어준 사립학교에서 전공과 무관한 제2 외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학생부장은 막 40대에 들어선 이사장의 조카였는데 아직 20대 후반인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달라며 귀찮게 굴었다. 나는 최대한 유하게 돌려 매번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이 떨어졌다. 학생들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야 하는 등교 지도에서부터 축제 기획, 심지어는 기숙사 사감 업무까지도 내가 맡았다. 나에게 넘겨진 업무의 태반은 원래 학생부장의 업무였고 나머지는 학생부장과 친한 다른 교사들의 업무였다. 업무 분담의 당위성 같은 건 그 앞에서 아무 소용도 가지지 못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매일같이 학생부장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그건 괴롭힘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다. 권력이 있는 교사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자 학생들도 부장의 눈치를 보며 나를 꺼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계속되는 수면 부족으로 보고서에 사소한 실수를 하나 했다. 급하지 않은 보고서였고 금방 수정할 수 있는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은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나에게 고함을 지르며 막말을 내뱉었다. 복도에 온 눈동자가 내 쪽으로 쏠렸다. 순간 숨을 쉬기 힘들어짐과 동시에 시야가 마구 일그러졌다. 마지막 장면은 손을 높이 들어올리는 부장의 모습이다. 들어올린 손이 내 쪽으로 향하기 직전 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깨와 머리에 충격이 닿았고 사방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이유는 수도 없었다. 연이은 수면 부족과 극도의 스트레스, 공황. 눈을 떴을 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의 엄마가 눈앞에 있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고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엄마한테 내가 당했던 부당한 모든 사건들을 털어놓았다. 말해도 끝이 없었다. 엄마는 내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쏟는 내내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이 무척 따뜻했다. 가끔 휴지를 가져다 눈물 자국을 닦아주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며 내내 가만히 고개를 주걱거렸고 나는 엄마가 나를 이해했다고 여겼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다. 교사가 내 길이 아니라면 학원이든 아니든 다른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였다. 나는 오랫동안 참고 참아왔던 말을 전했다. 엄마가 힘들게 구해다 준 자리인 줄은 알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사람이 일할 수 없는 학교라고. 엄마는 내 눈을 바라보며 둥근 손끝으로 땀에 젖은 잔머리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으면서 답했다. 네가 사립학교 일이 처음이라서 그래. 부장 비위 좀 잘 구슬려서 맞춰보렴. 이사장 조카라며. 학교 이사장이 이 일대 유지란다. 한번 말뚝 박으면 평생 교사 소리도 듣고 그거보다 괜찮은 직장이 없어. 지금은 힘들어도 다 빚볼 날이 있다. 엄마가 너한테 드린 게 얼만데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참고 극복할 줄도 알아야 해. 넌 할 수 있어. 우리 유리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건 내가 지금껏 느꼈던 어떤 감정보다도 가장 강렬하고 커다란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우습게도 그 순간 문득 연우 언니가 떠올랐다. 언니가 술에 취해 짓거린 말들을 무수히 곱씹었다. 퇴원 다음 날 다시 새벽 등교 지도를 나갔을 때도, 학생들이 나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도, 누구 하나 괜찮으냐고 묻지 않던 교무실에서도, 내 책상 위에 쌓인 무수한 서류를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는 부장과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엄마를 떠올리면서 곱씹고 또 곱씹었다. 나는 늘 흑수에 대해 생각했어. 술에 취해 받침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흐트러진 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언니는 사라졌지. 호련히 어디론가. 어제와 오늘 나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바뀐 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안에 스스로 갇히기를 선택했다. 사직서를 낸 뒤 교육청 게시판에 그동안 녹음한 폭언 파일을 올리고 방에 틀어박혔다. 모든 SNS를 지우고 메신저 앱은 초기화시켰다. 쏟아지는 연락은 다 차단하거나 무시했다. 바깥의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중은 몰라도 지금은 찾아보지 않을 것이다. 부장은 징계를 받을 수도 단순한 착오 혹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나는 다만 누구보다 나를 상처 입힌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싶었다. 그게 설령 스스로를 망치는 방법일지라도 말이다. 엄마가 다녀간 다음 날, 나는 새벽같이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눈을 떴다. 낯선 목소리와 함께 연장을 꺼내는 소리도 났다. 또다시 엄마였다. 열쇠 기사를 부르고야 만 것이다. 나는 안에 사람이 있으니 한 번 더 열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쳤다. 전날처럼 문도 최대한 시끄럽고 요란하게 두드렸다. 아침에 소음을 반기는 이는 없기에 하나둘씩 항의하는 이들이 생기자 엄마는 다시 돌아갔다. 나를 향해 무엇라고 따지는 것 같았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아침부터 신경을 쏟았더니 속이 허했다. 대충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 끼니를 때우는데 이번에도 낯선 이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기는 날씨가 맑아. 거기는 한겨울이겠네. 오늘은 시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엄청 단 커피를 먹었어. 다음 주에는 사막에 가기로 했어.
낙타를 탈 거야. 짧은 편지 혹은 여행일지 같았다. 누군지 궁금했으나 먼저 물을 용기와 의욕이 없었다. 나는 이번에도 알림창을 지우고 소파에 늘어졌다. 모로코, 사막과 쿠스쿠스. 유일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설마. 나는 소파에서 급히 상체를 일으켜 다시 메시지창에 들어갔다. 특유의 조곤조곤한 말투는 연우 언니가 분명해 보였다. 언니는 갔구나. 정말로 그곳에 갔구나.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뭐라고 물어야지?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무수한 질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결국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타인에게 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답을 한다면 대화가 이어질 테고 그럼 나 역시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애써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창에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언니가 이번에는 사진을 보내왔다. 혼자 보기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떠올랐어. 언니가 보낸 건 모로코의 밤하늘이었다. 옥상에서 찍은 듯 편안한 남색의 하늘 아래 곳곳에 오래된 벽과 알록달록한 천들이 휘날렸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풍경과는 너무 달라서 꼭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익명의 가상세계 같아 보였다. 나는 답장 없이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창에서 나와 앨범에 저장된 밤하늘을 확대시켜 오래, 아주 오래 보았다. 내가 누워있는 곳은 고작 10평짜리 원룸인데 눈앞에는 모로코의 밤하늘이 펼쳐졌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촌 언니가 보낸 풍경. 한때 내가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람. 그 이후로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모로코에 대해 찾기 시작했다. 그곳의 날씨와 풍경과 사람과 문화와 음식에 대해. 시간은 어제보다 훨씬 빨리 흘렀고 그러는 사이 또 새해가 하루 가까워졌다. 엄마는 일주일 내내 찾아왔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더니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앞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한탄, 회유, 협박, 눈물, 고함. 나는 매번 헤드셋과 이불로 모든 것을 차단했다. 이불 속에서 노트북으로 모로코 관련 다큐를 틀어놓은 채 음악에 휩싸여 있으면 꼭 언니와 함께했던 최악의 명절이 떠올랐다. 모두 난장판이었지. 어른들은 서로를 상처 입히려 안달나 있었고 그래도 이불 속은 꽤 포근했던 것 같다. 엄마가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밤하늘의 사진을 저장한 걸 기점으로 언니 역시 매일같이 모로코의 일상과 풍경을 전했다. 고여있던 나는 언제부턴가 너무 당연하게도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언니가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었다. 언니는 가끔 술에 취해 찍은 것처럼 잔뜩 흔들려 알 수 없는 사진도 보냈고 잘 나온 셀카뿐 아니라 못 나온 셀카도 보냈으며 짜증을 내거나 우울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했다. 엉망인 맞춤법으로 욕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래서 좋았다. 언니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끝까지 멋지게 도망친 언니도 나처럼 엉망진창인 때가 있다는 사실이. 몇 번이나 답장을 적었다 지웠다. 언니는 응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공유할 뿐이었다. 새해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남은 일주일 동안 엄마는 오지 않았다. 간혹 창밖에 익숙한 차가 데워져 있는 걸 보면 아무 말 없이 문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무수히 그랬던 것처럼. 나는 지금 엄마의 심정을 짐작할 수 없었다. 화가 날까, 실망했을까, 절망적일까, 슬플까, 후회할까. 내 걱정을 하긴 하려나? 진심으로? 나는 아직 이런 부질없는 짐작을 물고 늘어질 정도로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최악을 가정하게 되는 지금이 괴롭다.
다시 한번 묻고 싶었다. 병원에서의 답을 후회하냐고.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모두들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떠났는지 원룸 밖은 유독 고요했다. 하루 종일 자고 또 잤다. 너무 많이 자서 두통이 올 때쯤 오랜만에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눈을 떴다. 시간은 오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현관 앞으로 다가가 문에 귀를 대어보았다. 기척은 분명했는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 밑으로 작은 엽서 하나가 들어왔다. 새해인데 떡국은 먹어야지. 끼니 거르지 마. 그렇게 적혀 있었다. 엽서를 주워 머뭇대는 사이 문 밖에서 너무 밉고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앞에 음식 한 거 두고 갈게. 새해 첫날에 배 곪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걸쇠를 걸고서 문을 열어보았다. 떡국이 들어있는 텀블러와 각종 반찬이 담긴 용기가 보였다. 조심스레 그것을 챙겼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에 넣지도 못하고 아는 채로 현관에 주저앉아 좀 많이 울었다.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것 같다.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음식들을 정리하고 내용을 확인했다. 내일은 쿠스쿠스 먹을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올해의 마지막 날에 받은 새해 첫 덕담이었다. 자고 일어나 엄마가 두고 간 떡국을 데워 먹었다. 새해 첫날 아침은 평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기분이었다. 떡국에서는 인스턴트 죽과는 확연히 다른 깊은 맛이 났다. 식사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평소와 다름없이 모로코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제는 작년이 되어버린 어제의 마지막 덕담도 올해의 첫 메시지도 연우 언니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기만 했다. 이번에는 사진도 함께였다. 연노랑의 알알들 위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붉은색 소스와 채소가 올려져 있었다. 쿠스쿠스. 내가 먼저 먹었어. 별로 맛은 없다. 밍밍해. 그리고 잠깐의 침묵 후에 언니는 물었다. 너도 먹으러 올래? 나는 수십 번의 계산과 고민 끝에 수백 번 썼다가 지우고를 반복한 답장을 비로소 전송했다. 한 번 보낸 답장은 수신자가 확인한 이상 회수할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풍선 옆에 일이 사라졌다. 갈게.